1970년대 미국 클리블랜드는 말 그대로 폭탄의 도시였습니다. 오랫동안 도시를 장악해온 이탈리아 마피아와 새롭게 부상한 아일랜드 갱단이 폭탄을 주고받으며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죠. 매년 수십 개의 폭탄이 터지면서 범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쇼 중심에는 바로 아일랜드계 갱스터 데니 그린이 있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그린은 자신을 켈트족 전사라고 믿는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때는 마피아와 손을 잡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죠. 결국 그는 마피아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 폭탄 공격을 퍼부으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마피아 간부들이 연이어 죽거나 불구가 되자 클리블랜드 암흑가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죠. 물론 마피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린을 제거하기 위해 무려 8번이나 암살을 시도했지만 그는 매번 기적처럼 살아남아 불사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린은 언론 앞에서 아일랜드 국기와 자신의 행운을 과시하며 적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수십 년간 공포로 클리블랜드를 지배하던 마피아는 이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화해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잔혹한 폭탄 전쟁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끝날 것입니다. 1933년 11월 14일 데니얼 존 패트릭 그린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어머니가 산후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충격에 빠진 아버지는 일을 그만둔 채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그린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 가톨릭 계열 고아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가출을 반복하다 결국 클리블랜드 콜린우드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맡겨지게 되죠. 신문 인쇄업자인 할아버지가 밤에 일하고 낮에 잔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린은 밤낮 없이 거친 거리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썽을 일삼는 손자를 가톨릭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린은 학업 성적이 저조했으나 엄청난 운동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학교의 수녀들은 그가 야구와 농구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그러나 고등학교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탈리아계 학생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던 그린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반이탈리아 정서를 품게 되었고 결국 이탈리아 학생과 싸움을 벌이다 퇴학당하고 맙니다. 이후 전학간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집요한 괴롭힘 때문에 자주 지각을 했고 또다시 퇴학을 당했죠. 1951년 학교를 떠난 그린은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복무 기간 중 불량한 행실 때문에 여러 번 정근당했지만 뛰어난 권투 실력과 사격 실력 덕분에 능력을 인정받았죠. 1953년 그린은 상병 계급으로 명예 제대했습니다.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린은 평범한 삶 대신 위험과 힘을 쫓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런 성향은 아일랜드 혈통에 대한 그의 강한 자부심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린은 아일랜드 저항 역사에 심취해 있었고 스스로를 켈트족 전사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험난한 성장 과정과 강한 정체성 의식은 훗날 범죄 세계에서 그린이 보여줄 대담함과 공격성의 토대가 됩니다. 클리블랜드로 돌아온 데니 그린은 부두에서 하역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성실한 노동자는 아니었지만 특유의 카리스마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죠. 틈틈이 책을 읽어 지식과 교양을 쌓았고 사측에 맞서 동료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1961년 국제항만노동자협회 클리블랜드 지부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회장이 해임되자 그린이 임시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곧바로 실시된 정식 선거에서도 승리한 그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젊고 혁신적인 노조위원장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린은 노조를 장악한 뒤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녹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 내세웠습니다. 사무실 벽을 녹색으로 칠하고 두꺼운 녹색 카펫을 깔았으며 늘 녹색 재킷을 입고 다녔죠. 심지어 녹색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녹색 잉크펜을 나눠주는 등 스스로를 아이리시맨으로 철저히 브랜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시적인 행동 뒤에는 폭력과 공포를 이용한 강압 통치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조비를 일방적으로 25% 인상하고 노조회관 건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무급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기금 대부분은 그의 은행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과거 그가 비판하던 노조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린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고 마피아를 비롯한 범죄자들과 점차 얽혀들어갔습니다. 그에게 반발하는 조합원들은 일자리를 잃기 일쑤였으며 필요하면 폭력도 서슴지 않고 행사했습니다. 그린은 부하들을 시켜 자신에게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구타했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파업을 선언해 부두 운영을 마비시켰습니다. 한 번은 한 회사 간부의 아이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여 FBI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지역신문에서 그의 비리를 집중 보도하자 노조 본부도 조사에 착수했고 그린은 횡령 혐의로 고발되어 노조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두에서 주정뱅이와 불황자들을 몰아내고 근면한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1964년 연방법원에서 노조 자금을 유용하고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 끝에 실형을 면했고 벌금조차 완납하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막강한 압력이 그의 재판에 작용한 듯 보였죠. 노조에서 쫓겨난 그린은 오히려 범죄 세계로 더욱 깊숙이 발을 들이게 됩니다. 부두에서 갈고 닦은 그의 관리 능력과 폭력성은 암흑가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죠. 1950~60년대 클리블랜드 공공의 적 1호로 불릴 만큼 악명 높았던 유대인 갱스터 알렉스 숀도르 번즈가 먼저 그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린은 번즈의 직속 해결사로 활동하며 조직 간 영역 분쟁을 조정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여러 갱단이 그의 집행자 서비스를 이용했고 번즈를 통해 이탈리아 마피아와도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번즈의 후원을 등에 업은 그린은 강도, 고리대금업, 도박 등 각종 범죄 사업에 뛰어들어 세력을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직접 부하들을 거느리며 켈틱 클럽이라는 패거리를 결성하는데 이는 곧 하나의 갱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단절됐던 아일랜드계 조직범죄 보스 계보가 그린을 통해 다시 이어진 셈이죠. 그린은 범죄를 벌이면서도 콜린우드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사소한 부탁부터 재정적 문제까지 아낌없이 도와줬고 가난한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거나 고아원 아이들의 교육비도 지원했죠. 또 매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커다란 칠면조를 사서 이웃들에게 기부해 콜린우드의 로빈후드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보다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폭탄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조직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는 단연 폭탄이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시킬 수 있었고 폭발로 인해 증거가 대부분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데니 그린은 이 폭탄을 누구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한 갱스터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폭탄 테러에서 한쪽 귀 청력이 거의 손상되는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이내 전문가를 고용해 몇 년간 폭파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적대자는 물론 그를 배신한 부하나 갈등을 빚은 동맹까지 모두 그의 폭탄 공격에 희생되고 말았죠. 그린이 손댄 사업 중에는 고형 폐기물 수거 사업도 있었는데요. 도시행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 사업은 안정적인 현금 수입원이었죠. 쓰레기 수거업자 빅 마이크 프라토는 데니 그린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린이 쓰레기 수거 노조의 이탈리아 마피아를 깊숙이 끌어들이자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결국 프라토는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새롭게 노조를 결성했죠. 그린은 이를 저지하고자 부하 아트 스네퍼거에게 프라토의 차를 폭탄으로 날려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중이던 폭탄이 원격으로 폭발해 스네퍼거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스네퍼거는 잦은 도박범죄로 문제를 일으켜 경찰의 정보원으로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이에 그린이 프라토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배신자까지 제거한 것이죠. 1971년 11월 26일 협박에 격분한 마이크 프라토는 조깅 중이던 그린에게 차로 접근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명사수였던 그린은 재빨리 반격했고 그중 한 발이 프라토의 머리에 명중해 결국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린은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죠. 불과 몇 달 뒤 그린은 또다시 저격수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도 반격해 저격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간발의 차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멘토이자 동맹이었던 알렉스 숀도르 번즈가 이번 공격의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혈통 문제로 마피아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숀도르 번즈와 데니 그린은 큰 동질감을 느끼며 많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돈독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정한 세계에서 영원한 동맹이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며 그린과 번지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 계기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그린은 번즈에게 도박장을 겸한 술집을 열기 위해 75,000달러를 빌렸습니다. 번즈는 뉴욕 마피아 감비노 패밀리로부터 자금을 마련해 그린에게 전달했지만 자금 운반책 빌리 콕스가 일부를 약구매에 사용하다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75,000달러 전액이 경찰에 압수되었죠. 감비노 패밀리는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고 상한 책임을 두고 그린과 번즈는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한 능력은 충분했으나 자존심의 문제로 번졌죠. 결국 번즈는 격분해 그린의 목에 25,000달러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1975년 초 번즈의 사주를 받은 암살자는 그린의 자동차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주유소에 들른 그린이 터지지 않은 폭탄을 발견했는데 배선 문제로 불발된 것이었습니다. 그린은 직접 폭탄을 제거한 뒤 친분이 있는 경찰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보호와 폭탄 인계를 제한하는 경찰의 요구에 그린은 이걸 보낸 늙은이에게 되돌려주겠다라며 거절했습니다. 1975년 3월 부활절 전날 밤 클리블랜드의 한 교회 앞에서 알렉스 시온도르 번즈는 자신의 차량이 폭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번즈는 클리블랜드 마피아 패밀리와 오랫동안 협력해온 인물이었기에 그린의 행동은 마피아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게다가 그린이 마피아가 장악한 자판기와 도박 사업에 직접 뛰어들면서 거대한 경쟁자로 부상하자 양측은 사실상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죠. 이후 1975년 5월 10일 그린이 머무르던 건물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층 건물이 반쯤 무너졌지만 그린과 그의 애인은 냉장고 뒤로 몸을 피해 가벼운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더 강력한 두 번째 폭탄은 불발이었는데 그린은 이를 아일랜드인의 행운이라 부르며 자신이 죽지 않을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습니다. 1976년 클리블랜드 마피아 패밀리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끌어오던 보스 존 스칼리시가 사망하며 암흑가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집니다. 신임 보스로 취임한 제임스 리카볼리는 전임자와 달리 강경하고 성급한 성격으로 데니 그린을 제거 대상 1순위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트럭 화물노조 간부이자 범죄자였던 존 나르디 역시 마피아와 갈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일한 처지에 놓인 데니 그린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마피아에 맞서는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이때부터 클리블랜드 거리에서는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1976년부터 1977년까지 양측이 설치한 폭탄만 최소 36개에 달했습니다. 마피아 조직원들의 차량이 연이어 폭발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언론은 연일 폭탄 테러 소식을 전했고 클리블랜드를 미국의 폭탄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FBI 추산에 따르면 이 시기 발생한 폭발 사건 4건 중 3건은 직간접적으로 데니 그린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린과 나르디는 기습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으로 마피아를 압박했습니다. 1976년 8월에는 보스 리카볼리의 사촌이자 언더보스인 레오 모세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핏자국과 구더기로 가득한 그의 차량만 발견되었고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가장 두려운 마피아 측 집행자였던 유진 차슐로가 폭탄에 휘말려 크게 다치면서 손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린은 차근차근 상대 조직의 거물들을 제거하거나 전력에서 이탈시켰습니다. 이에 맞서 리카볼리도 부하들을 총동원해 그린을 노렸지만 매번 어설픈 실행으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원격 폭탄을 설치하고도 거리 계산 실수로 폭파에 실패한 사건은 조직 내부에서도 놀림거리가 될 정도였죠. 1977년 5월 17일 마피아는 그린의 동맹이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웠던 존 나르디를 차량 폭탄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순간에 동지를 잃은 그린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움을 모르는 듯 보였는데요. 그린은 클리블랜드 북동부 워털루 로드에 켈틱클럽 본부를 차려놓고 앞마당에 아일랜드 국기를 높이 내걸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8번의 암살 위기를 넘긴 그의 극한 생존력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절대 죽지 않는 갱스터라고 수군댔죠. 그린은 텔레비전 방송국과의 인터뷰도 허락해 적들을 향한 도발을 거침없이 퍼부었습니다.
그는 폭탄으로 파괴된 건물 앞에서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마피아를 가리켜 구더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나 데니 그린은 여기 켈틱 클럽에 있으니 덤비고 싶으면 언제든 와라. 나는 절대 숨지 않는다. 이런 호기로운 발언이 보도되면서 데니 그린은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고 마피아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린의 생존이 단순한 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동 범위를 최소화하고 생활 패턴을 예측할 수 없도록 바꿨으며 철저한 체력 관리와 무장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대비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부하들의 충성심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린이 마피아보다 한 발 앞설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가 FBI 정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데니 그린의 범죄 경력에서 미 연방수사국과의 관계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1960년대 중반 노조 비리로 기소된 이후부터 그린은 FBI 정보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난 것도 이 때문이었죠. 그린은 조직범죄와 노조 비리에 관한 내부 정보를 FBI에 제공했고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최고 등급 정보원으로 분류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악한 그린은 자신이나 친밀한 동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클리블랜드 폭탄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도 정보원 신분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삼아 활개쳤죠. 이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마피아는 그린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7년 9월 데니 그린은 또 한 명의 마피아 간부를 폭탄으로 제거했습니다. 결국 당하기만 하던 마피아 패밀리는 그린에게 휴전을 제안하는데요. 그린은 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마피아의 사업 일부를 뺏어올 수 있겠다고 판단했죠. 뉴욕의 제노베제 패밀리 사설까지 참석한 회동에서 그린은 존 나르디가 소유하던 도박 사업 지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후 당분간 클리블랜드 거리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평화는 마피아의 전략적 함정에 불과했죠. 마피아들은 그린이 안도감에 빠져 경계를 늦출 것으로 판단해 몇 주간 그를 조용히 추적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마피아 소속 해결사 레이 페리토를 고용해 치밀한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1977년 10월 6일 데니 그린은 오하이오주 린드허스트의 한 의료 빌딩에서 치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의 감시와 적들의 추적을 피하고자 부하의 차량을 빌려 치과로 향했죠. 그러나 마피아는 그린의 여자친구가 대신 치과 예약을 잡았다는 사실을 도청을 통해 미리 파악했고 그린이 치료를 받는 동안 주차장에선 은밀히 폭탄쇼가 준비되었습니다. 암살자는 미리 주차장에 잠복해 있다가 그린의 차 옆에 눈에 띄지 않는 중고차를 주차해 두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문짝 안쪽에 강력한 폭약과 원격 기폭 장치가 숨겨진 트랩 차량이었죠. 오후 3시 무렵 치료를 마치고 빌딩 밖으로 나온 그린은 자신이 타고 온 링컨 컨티넨탈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암살자가 스위치를 눌렀고 폭탄이 장착된 중고차가 거대한 폭발음을 내며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주차장은 검은 연기와 파편으로 뒤덮였고 그린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폭발 지점 인근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조각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보고 사망자가 그린의 부하 카스 리슨으로 추정됐지만 뒤이어 도착한 FBI 요원이 희생자가 데니 그린임을 확인했습니다. 늘 죽음을 비웃던 그의 생애는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암살 직후 수사당국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과 각종 단서가 모이면서 폭탄이 설치된 차량 소유자를 추적해 나갔죠. 폭탄이 터지기 전 한 젊은 여성이 수상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는 그의 차량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형사의 딸이자 스케치 작가였던 이 여성은 용의자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해 그림으로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은 로스앤젤레스 마피아 레이 페리토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암살에 사용된 차량의 등록증이 발견되어 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이처럼 허술하게 증거를 남기는 바람에 마피아 조직의 범행 은폐 계획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스 리카볼리는 붙잡힌 페리토를 입막음하기 위해 그를 암살하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페리토가 곧바로 배신하여 정부 증인으로 돌아섰습니다.
데니 그린 암살 사건은 클리블랜드 범죄 세계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린의 사망 후 이어진 수사와 소송으로 리카볼리를 비롯한 약 22명의 마피아 구성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클리블랜드 마피아 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암살자 레이 페리토의 폭로로 공범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암살 배우로 지목된 LA 마피아 보스 지미 프리티아노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82년 클리블랜드 마피아의 언더보스 안젤로 로나르도마저 밀매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정부 측 증인으로 돌아섰습니다. 고위급 마피아들이 잇따라 자백하는 통에 뉴욕의 주요 마피아 패밀리 핵심 인사들도 범죄 사실이 밝혀져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의 클리블랜드 마피아 측 변호사는 데니 그린은 죽은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며 그린이 미국 마피아 사회에 남긴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데니 그린이 남긴 명성과 범죄 신화는 그의 사후 더욱 확산하였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폭력배인 동시에 매력적인 반항아로 그의 이야기를 소비했죠. 어떤 이들은 그를 약자의 편에 서서 마피아에 맞선 로빈 후드 같은 존재로 기억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잔혹한 살인마이자 권력의 굶주린 깡패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는 2011년 헐리우드 영화 킬 더 아이리시맨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